안녕하세요. 반려견 인지교육센터 호감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반려견의 공격성 때문에 고민하는 보호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견들의 공격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반려견의 공격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집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혹은 산책할 때 다른 동물을 향해서, 때로는 사람을 향해 달려들거나 발톱깎기, 빗질하기, 옷 입기, 목욕하기 등등 개라는 동물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우리 반려견들은 야속하게도 으르렁거리거나 입질을 하기도 합니다. 보호자들은 반려견의 공격성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열심히 따라해 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없는 것 같거나 오히려 공격성이 심해졌다고 이야기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건가? 우리 아이가 이상한 건가? 더 강한 방법을 찾아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보호자님 스스로에게 문제의 화살을 돌리며 고민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상한 것도 보호자님이 잘못했던 것도 아닌 훈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으로 많이 소개된 방법들을 살펴보면 큰 소리를 내어 반려견의 행동을 중단시키며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라. 반려견이 우습게 볼 수 없도록 단호하게 훈육해라. 보호자가 서열이 높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구석으로 몰아라. 절대 시선을 피하지 말고 노려보며 기선제압을 해라. 목줄 또는 초크체인, 이조차도 통하지 않을 경우 더 나아가 핀치 칼날을 사용하여 무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가르쳐라. 달려드는 순간 다리, 몸 또는 두 손으로 밀치며 강하게 블로킹해라. 공격성이 심할 때는 블로킹 보드를 활용하여 구석으로 몰아라. 캔넬이나 특정 장소에 가두면 된다는 강압적인 솔루션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반려견이 공격성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보호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방법들입니다. 거기다가 영상 속에서는 전문가의 통제에 반려견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럴듯한 설명과 드라마틱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한 보호자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당연히 믿고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개라는 동물을 훈육하는 바람직한 교육법인 척하지만 모두 통제를 기반으로 한 강압적인 방법인데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의 행동학자 소피아 잉은 지금 사용하는 체벌 방식의 방법이 육체적인 고통도 없고 꽤나 인간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그 방식이 효과가 있어서 동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멈추었다면 그 체벌은 이미 충분히 동물들에게 혐오스럽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어링의 경우도 반려견의 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긍정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간식을 활용한 통제일 뿐이죠. 이런 통제 기반 교육 방식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존재하는데요. 열심히 따라했지만 개선되지 않거나 때로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면 공격성을 보인 원인을 찾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 행동에만 집중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이 짖고 달려들고 무는 문제 행동만 못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성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처음에는 문제 행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결국 서서히 다시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반려견이 체벌에 적응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호자들은 더 강한 체벌적 훈육을 하게 되고 이것이 두 번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바로 보호자와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려견은 체벌을 강행하는 보호자를 믿고 따를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보호자에게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결국 스스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한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런 방법을 따라했을 때 반려견의 공격성이 더 심해지는데요. 고통스러운 자극을 받은 동물은 공격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다양한 동물들을 대상으로 혐오 자극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쥐에게 전기 충격을 주었을 때 옆에 있던 다른 쥐를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는 현상이 관찰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혐오 자극 실험에서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같은 결과와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고통스러운 자극으로 인해 발현된 공격성은 다른 물건이나 생물체로 방향이 전환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블로킹이나 줄체기와 같은 통제적인 방법들이 반려견에게 고통스러운 자극이 될 수도 있겠죠. 즉, 통제 기반 방법으로 교육하게 되면 반려견도 결국은 다양한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나거나 해결하고자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격성은 반려견의 불안한 심리 상태가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이러한 반려견의 내면을 무시한 채 문제 행동을 중단시키는 통제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더 큰 불안과 불쾌감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도 불안했던 심리 상태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조그마한 자극에도 예민해지며 더욱 강한 공격성을 보이게 됩니다. 더 강한 공격성을 드러내기보다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한 듯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짖고 무는 것은 반려견에게 아주 커다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감정을 무시하고 행동만 못하게 했을 때 어떤 반려견들은 능동적으로 행동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무기력한 반려견의 모습을 보고 전문가도 보호자도 문제적 행동이 고쳐졌다고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은 이런 위험성을 모른 채 몸으로 가로막거나 손으로 밀치는 블로킹, 블로킹이 진화되어 발로 차는 킥 블로킹, 그리고 가볍게 줄을 채기부터 연속적으로 강하게 여러 번 줄을 정신없이 채는 체벌 방법의 영상을 보면 전문가의 그럴듯한 설명과 즉각적인 변화로 인해 그리 혐오스럽다고 느끼지 않고 선뜻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통제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보호자들에게 소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시적으로 행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고쳐진 듯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영상을 통해 체벌적인 방법의 문제점을 속속히 알게 되었으니 통제는 이제 그만 멈출 때입니다. 혹자는 칭찬만으로 반려견을 교육하는 것은 무리다.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통제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통제를 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려견의 공격성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반려견을 바라보는 보호자님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반려견이 물고 달려드는 행동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난폭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이유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반려견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고치는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과 다양한 자극들에 대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줄을 착용할 때 공격성이 나타나는지, 낯선 사람을 보고 공격성이 나타나는지, 때론 가족들만 공격한다든지 다양한 상황과 대상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호자의 어떤 반응들이 아이의 공격성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반려견의 문제 행동에 나는 어떤 반응들을 했었는지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보호자님께서 문제 행동에 반응해 주지 않고 반려견과 시선 또한 마주치지 않음으로써 모른 척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킥포인트는 단순히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행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무의미한 행동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른 척 하라는 게 무슨 도움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학습의 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반응 첨가의 원리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반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려견의 행동을 강화시킨다는 원리입니다. 즉, 문제 행동에 칭찬을 해줘도, 간식을 줘도, 이름을 불러도, 블로킹을 하거나 혼을 내도 무조건 강화가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긍정교육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름을 부르거나 간식을 주는 것과 같은 방법은 반려견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짖어야 하는 상황이 맞구나, 나 참 잘하고 있어 라고 학습하게 되어 짖는 행동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소리를 내어 놀래키거나 줄을 채거나 하는 부정적이고 체벌적인 방법은 낯선 사람 또는 강아지와 같은 자극 또는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보호자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오해하여 더욱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학습의 결과로 문제 행동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더욱 심해지지 않게끔 모른 척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감 교육이 단순히 이 원리에만 근거하여 모른 척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교육 타이틀을 내건 호감인 만큼 반려견의 인지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여 이야기해 본다면 보호자가 모른 척 문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순간에 우리 반려견들은 생각하고 고민하며 또 배우게 됩니다. 반려견 대다수는 스스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국 보호자님의 반응을 얻게 됩니다. 으르렁거리고 짖고 달려들고 물고 마운팅하는 행동과 같이 강렬한 표현일수록 보호자들은 통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말리고자 하는 보호자의 반응으로 반려견의 행동이 중단되고 반려견의 감정까지 보호자님의 반응에 의해 추슬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반려견은 스스로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배울 수 없게 되고 보호자의 통제 없이는 감정 조절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려견의 감정이 고조되어 짖고 흥분하고 문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모른 척 해준다면 처음에는 문제 행동이 더욱 심해 보이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반려견이 배우지 못했던 감정을 추스리는 법을 차근차근 배우면서 자기조절 능력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자가 모른 척하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보호자로부터 경험했던 블로킹이나 줄체기와 같은 부정적인 기억이 조금씩 지워지게 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보호자가 상처를 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깨졌던 신뢰도 서서히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반려견의 공격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아이들의 공격성 여전히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만 느껴지시나요? 공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방법이 아닌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반려견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는 보호자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올바른 이해부터 시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보호자님의 노력이 유의미한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바람직한 정보를 통해 반려견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른 교육보다 바른 교육으로 지금까지 반려견 인지교육센터 호감이었습니다.